공적인 업무로 인해서 화요일날 수업을 못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화요일날 수업을 휴강하는 대신 여기 보이는 동영상 수업으로 그 수업을 대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사이버 캠퍼스에 이 동영상 아래쪽에 질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수업을 할 분은 6장인 해면동물입니다. 자, 해면동물의 이 챕터에서 우리가 해면동물의 형태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면동물 문의 여러 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면동물은 이렇게 물속에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물론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주로 보이는 것들이 큰 구멍과 미세하게 보이는 작은 구멍이기 때문에 사실 해면동물의 학명인 포리페라는 구멍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구멍이 이제 이 사실 해면동물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 후생동물, 즉 동물계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보이는 내용 중에는 상당히 오래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과 현재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설명할 텐데요. 우리가 메타조아라고 불리는 것들이 프로토조아와 구분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프로토조아는 단세포성인 그 원생 생물 중에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을 프로토조아라고 한다고 했죠. 메타조아는 다세포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면동물 같은 경우에는 페라조아, 즉 프로토조아, 메타조아 사이에 옆으로 삐져나온 측생동물이라고 한 측생동물군을 형성했었습니다. 페라조아와 그 포리페라와 그 다음에 그 플라코조아, 나중에 보여올 판형동물인데요. 얘들의 몸 구조는, 몸 형태는 세포들이 그냥 뭉쳐있는 형태입니다. 몸 구조도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진정한 동물이라기보다는 프로토조아와 메타조아 사이에 놓여있는 어떤 그런 중간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이 해면동물 자체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분기한 동물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 증거에 따르면 우리가 나중에 자포동물과 배울 유절동물이라고 하는 빛 해파리 종류가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빛 해파리 종류가 해면동물보다 더 오래전에 분기한 그룹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구조상으로서는 해면동물이 가장 단순해요. 전에 우리가 설명했지만 세포순의 조직화를 이루는 게 바로 해면동물입니다. 해면동물의 여러 세포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구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존성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몸 구조의 복잡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동물계 내에서는 가장 단순한 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플라코조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코조아는 두 개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을 구성하는 세포층과 내부의 세포층, 즉 두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얘들도 단순한 애들이다, 단순한 곳에서 진화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연구 결과는 플라코조아가 선구동물 그룹에서 오히려 이제 선구동물 그룹이니까 이제 몸을 갖춘 그 그룹에서 퇴화된 그룹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체 형체가 퇴화된 그룹으로 우리가 플라코조아, 판형동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포리페라, 해면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해면동물은 구멍을 가진 뜻입니다. 해면동물의 그 말뜻은요. 그러니까 많은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이용해서 물을 흡수하는 구멍이 있고 물을 내뿜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예를 들어 뭘 걸러 먹을 때, 걸을 때 보면 채 같은 게 있죠. 채도 일종의 구멍이죠. 구멍이 들어가서 나가게 됩니다. 일종의 여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채에 걸리는 것들은 걸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을, 물속에 들어있는 작은 먹이들을 이들은 여과를 해서 먹게 됩니다. 필터 피딩, 즉 여과 섭식 동물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그럼 그런 형태를 어떻게 유지하냐? 형태가 굉장히 자유분방하지만 그래도 형태는 여러분 직접 해면동물을 만져보기엔 굉장히 딱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생각하는 스펀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딱딱하냐면 그들 몸에는 석회질이나 유산질로 구성된 스피큘, 즉 골편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면동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잘라가지고
다시 어디 툭 던져놔도 얘들이 쉽게 재생이 됩니다. 재생력에 있어서는 정말 훌륭한 동물 중에 하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터 피딩을 하게 됩니다. 종수도 생각보다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약 15,000종 정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 대다수는 해양이지만 아주 소수가 브래키쉬 워터라고 하는 것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시 워터, 민물에 사는 게 한 150종 정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다수는 바다에 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해양에 사는 해면동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 서식합니다. 얕은 바다부터 우리가 나중에 바닷가에 가서 채집을 하게 되면요, 해면에서도 주황색, 노란색으로 보이는 흡사 해면동물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무슨 쓰레기같이 보이는데요, 해면동물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해변부터 저 깊은 심해전까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밝은 색깔 띠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형태 같은 경우는 매우 자유분방하다고 얘기했는데 일부는 방사대칭 형태를 띠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잘 못 봤고요. 대다수는 이렇게 부정형으로 자라게 돼요. 자, 이런 해면동물은 몸의 구조의 단순한 만큼이나 아주 오래전부터, 즉 캄브리아기 초기부터 그 화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원을 가진 동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현존하는 해면동물을 4개 강 또는 3개 강으로 구분합니다. 주로 이제 3개 강으로 세 강으로 많이 구분했었는데 최근에 동골 해면 강이라고 하는 강이 또 추가됐습니다. 뒤에 개통수에 나와요. 일단은 그 전까지 인정됐던 3개의 강은 칼카리아라고 불리는 것은 이 칼슘이라고 뜻하죠. 즉 석회성 골편을 가진, 그래서 석회 해면 강이라고 얘기하고요. 헥사테넬리다 같은 경우에는 헥산 6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골편이 6방향의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방 해면 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데모스폰지아이 같은 경우에는 데모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보통 해면이기 때문에 보통 해면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통 해면강 이름은 정말 흔하죠. 가장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발견한 해면의 대다수는 보통 해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면 매우 드물고 굉장히 작습니다. 석회면 이름 그대로 그들의 골편이 칼슘 카보네이트, 즉 탄산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는 들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축의 규산질의 어떤 골편을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육방해면입니다. 얘도 역시 육축의 규산질의 골편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거기에 플러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스폰진이라고 하는 섬유를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폰진은 일종의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라겐은 일종인데요. 이런 해면 동물에 나타나는 독특한 그런 어떤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거나 스폰진을 갖거나 아니면 볼펜만 갖거나 아니면 둘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육방해면류는요, 몸 구조가 상당히 달라요.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다른 석회해면이라든지 보통해면이라든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은 동골해면 이런 종류와는 또 구분된다고 보고 있어요. 상당히 진화한 그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골해면이에요. 동골해면과 그 다음에 여기 이 석회해면을 같은 그룹에 놓고요. 그 다음에 보통해면과 육방해면, 육축의 이 규산질 골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같은 그룹으로 놨는데 최근에는 이들이 아예 다르게 뻗어나와 있고 이 세 그룹을 같은 그룹으로 놓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보통은 이제 다른 구멍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작은 생물들이 거기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물과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많아요. 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이들과 같이 삽니다. 그리고 이제 해면 동물 같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에 쉽게 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면 동물은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고 독성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식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이 다른 동물들이 먹었을 때 굉장히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냄새도 안 좋고 맛도 좋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나무처럼 보이는 것은 갯지렁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구멍 나와 있죠? 이 노란색 구멍이 되어 있는 것이 해면 동물이고요. 그 위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산호와 같은 그런 자포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물군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구멍으로 시작해서 구멍으로 끝나는 게 바로 이 해면 동물인데요. 작은 구멍을 오스티아, 소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큰 구멍을 눈에 보이는 큰 구멍도 있는데 그걸 대공이라고 합니다. 오스티엄. 그래서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큰 구멍으로 물이 계속 순환합니다. 그러면 그 물을 순환하는 건 누가 그런 물살을 만들어내냐면요. 편모를 가진 기세포라고 하는 코아노사이트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해면동물을 구성한 여러 종류의 세포 중에 한 종류들인데요. 얘들은 커다란 편모를 가지고 있고 그 편모를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그 편모에 의한 물살이 바로 이제 이 해면동물이 계속 물을 계속 순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요. 물이 흐르니까 해면동물을 지금 아까 제가 여러 강으로 구분했었는데요. 사실 해면동물을 또 다르게도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그 물이 흐르는 그런 어떤 통로의 시스템을 우리가 커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관계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스콘형과 시콘형, 뉴콘형인데요. 아스콘형들은 다음 그림을 보면 설명할게요. 아스콘형은 매우 작아요. 매우 작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중간에 있는 공간은 그러니까 작은 구멍들 옆에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큰 구멍이 나 있는데요. 자, 이 큰 구멍이 안쪽에 이 공간을 우리가 해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해면강에 기세포들이 쭉 늘어서 있어요. 이 통로 같은 데 없습니다. 작은 구멍이 통로에는 없어요. 해면강에 애들이 늘어서 있고 이 얘들이 물살의 흐름을 만들면은 작은 구멍에서 큰 구멍으로 물이 흐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스콘형입니다. 아스콘형은 크기가 매우 작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석회 해면강에서만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시콘형은 아스콘형보다 조금 크긴 하지만 여전히 작습니다. 이들은 자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이제 옆에 작은 구멍 물이 들어오게 되면 물 구멍에서 이 해면강 가운데 있는 이 공간으로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에 기세포들이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통로 부분에 늘어서 기세포들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그리고 저거보다 조금 더 효율이 좋긴 하지만 여전히 크기는 작습니다. 역시 그 석회 해면강에서만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뉴콘형이라고 불리는 이런 구조는요. 대다수 이 두 가지가 해당되는 그 해면 종류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대다수는 뉴콘형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해면도 그렇고요. 석회 해면 중에 큰 것들은 이런 뉴콘형을 가지고 있어요. 뉴콘형은 뭐냐면 이 기세포가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을 형성해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작은 구멍으로 털어내 들어오게 되면 물이 작은 방들 여러 개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구멍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먹이를 잡는 효율은 이게 제일 좋아요. 먹이를 잡는 효율은 제일 좋기 때문에 이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덩치를 키울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석회 해면강의 어떤 형태를 한 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봐서 모르겠죠. 실질적으로 해면은 동정을 할 때 이것만 겉모습을 보고 동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볼편,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석회성 또는 규산질의 볼편을 가지고 이들을 동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그러면 이제 뭐 세포들의 모임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세포들인 건지 좀 궁금하죠. 자, 세포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세포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게 아니라 세포들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들은 빈 공간이 아니라 무언가가 채우고 있어요. 그 무언가 채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메소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필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중교라고 얘기합니다. 중교. 그래서 일종의 해면동물의 결합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교가 세포와 세포 사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중교가 아까 얘기한 뭐 그냥 단백질 성분도 있지만 골편도 그 중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교가 완전히 굳은 어떤 그 물질이 아니라 약간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세포들이 그 사이를 움직여 다닐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포 중에 이 해면동물의 겉면을 우리의 상피처럼 둘러싸고 있는 피나코사이트 편평세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편편하죠. 일부가 편편하게 해서 외부를 둘러싸고 있어요. 얘들 같은 경우에 일부 편평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축 능력이 있어서
딱 건드리면 약간 수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수축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 기세포가 있죠. 기세포 우리가 또는 금세포라고 불리는 기세포가 있는데 이들이 편모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골세포라고 콜렌사이트는 뭐냐면 이 콜렌사이트 같은 경우 이런 생골세포 이 골편을 만드는 그런 세포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교도 이렇게 떠 있죠. 아키오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원시세포라고 해서 일종의 아메바 운동을 하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해요. 이제 원시세포니까 말 그대로 다른 세포들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일종의 우리로 치면은 미분화된 세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장 이제 해면동물의 핵심적인 세포의 코아노사이트, 깃세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깃세포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깃이 있어요. 깃이 있고 이 깃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세포에서 뻗어나온 이 작은 그 섬유들이 나와 있고 그 섬유들 사이를 또 작은 섬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흡사체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현모가 막 움직이면 물이 이제 여기 이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작은 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들 있죠. 이 물질들은 여기 걸려가지고 여기 섬유성 단백질들에 의해서 어디로 이 몸의 그 세포의 본체로 이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흡수해가지고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물살도 만들어낼 거고 물살 속에 녹아 있는 것들을 잡아서 자기가 섭취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섭취를 해서 자기만 먹으면 안 되겠죠. 다른 세포들한테 줍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받아 먹으려고 여러 세포들이 와 있죠. 여러 세포들이 와 있는데 원시세포나 이런 것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많은 양의 먹이들을 소화하게 되겠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콜렌사이트는 골편을 만드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원시세포는 이 중교를 떠다니는 아메바 운동으로 떠다니는 세포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아메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식세포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깃세포가 막 이렇게 하면 그 근처라든지 아니면 표면 같은 데 가가지고 먹이들을 직접 투어할 수도 있고요. 깃세포가 건네준 먹이를 소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포, 생골세포라든지 아니면 콜렌사이트가 생골세포가 아니네요. 콜라겐 세포입니다. 콜라겐 세포 죄송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즉 스펀지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고요. 생골세포는 스크레로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골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펀고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스펀지를 만들어내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들의 골격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이제 골편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다수 해면동물이 갖고 있고요. 골편이 재질이 탄산칼슘이냐 아니면 규산질이냐 그래서 우리가 탄산칼슘 골편과 규산질 골편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골편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골편을 갖고 있어도 이 섬유성인 성분, 즉 콜라겐이라든지 스폰진이라든지 콜라겐 일종의 스폰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골편과 이 섬유성 성분의 존재 유무가 이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동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석회면은 재질이 석회성입니다. 탄산칼슘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1축, 3축 또는 4축의 방향으로 되어 있는 골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방해면은 6축, 6개의 방향으로 뻗어나 있는 골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산질의 골편을 가지고 있어서 육방해면이고요. 사실 육방해면의 특징은 이 골편보다는 이들의 신체 구조에 좀 특징이 더 있습니다. 대다수의 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어요. 융합이 되어 있어서 흡사 다핵체 세포처럼 구성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면동물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해면류는요 다양한 형태, 육축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규산질 골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스펀지를 가지거나 그러니까 이걸 갖거나 두 개를 다 갖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욕용 해면은요 이 스펀진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골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매우 작긴 하지만 이 골편이 들어있는 스펀지로 문지르게 되면 우리 피부가 다 상합니다. 뾰족하고 날카롭기 때문에요.
이 스펀지는 그래서 이제 그 먹이를 먹을 때 걸러 먹죠. 걸러 먹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라든지 플랑크톤, 세균들을 다 잡아먹게 됩니다. 소화관이 없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소화를 하는 그 세포 내 소화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세포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뭐 조직 기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 기체교와 각자 세포들이 알아서 합니다. 세포들이 알아서 하고요. 신장 없죠. 담수에 사는 이 해면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물들이 계속 세포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생 생물에서 배웠던 것처럼 수축포를 이용해서 물을 내보내게 됩니다. 신경계도 당연히 없고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번식을 하느냐? 보통은 암수가 한 몸입니다. 모노이시어스라고 하는 거,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겠지만 암수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수컷과 암컷의 배우자 세포, 즉 정자와 난자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은 편모가 있는 거 보니까 정자가 보통 편모가 있잖아요. 움직여야 되니까 이 깃세포들이 보통 정자로 많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시세포들도 난자라든지 또 정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자들이 방출이 돼가지고 한 개체에서 방출돼서 다른 개체에 먹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자를 그 수송세포가 이동을 시켜가지고 난자와 교배를 시킨 다음에 그 안에 수정을 하고 발생을 한 다음에 다시 몸 바깥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방출하게 되면 이제 세포 그 난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종의 그 유생 단계가 있습니다. 파렌키뮬라 유생이 있는데요. 이 파렌키뮬라 유생이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정착할 곳을 찾으면 정착하면서 몸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 구조가 변하면서 전형적인 해면동물의 몸 구조를 갖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민물에 사는 해면동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물이라는 환경 자체가 바다와 다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변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생물들이 거의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민물에 사는 해면동물 같은 경우에는 다 죽어요. 이건 해면동물뿐만 아닙니다. 다른 어떤 많은 그 동물들 민물에서 군체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생물들이 다 죽는데요. 죽으면서 그냥 죽으면 끝나겠죠. 그냥 죽지 않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잼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아구라고 하는 특수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죽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아구의 내부에는 이 원시세포를 꽉 채워요. 이 원시세포가 다른 세포로 분화하는 종류의 세포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바깥을 단단하게 포장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겨울을 나게 돼요. 추운 겨울을 나고요. 이듬해 봄에 여기서 아구에서 새로운 개체들이 또 만들어지면서 민물에 사는 해면동물의 새로운 또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해면동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무리 칼로 찌르고 막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세포들도 막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서로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찢어가지고 막 갈겨가지고 막 따로 키워도 금방 또 하나의 해면동물로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은 참 좋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 해면동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궁금한 게 있으면